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질환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심혈관계 질환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혈관계 질환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요양보호 대상자인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혈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혈압이라고 하는 건 혈액의 압력이에요. 그냥 혈액의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에 미치는 이 압력을, 혈액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혈액의 압력이 센 걸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수도꼭지 같은 거 있잖아요.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조금 틀어놓으면 물이 졸졸졸졸 잘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압력으로 잘 흘러가는데 내가 물을 갑자기 확 틀었을 때 이게 막 호수가 막 빠질 것 같이 이렇게 출렁출렁출렁하고 이런 걸 갖다가 압력이 세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혈액에 다시 볼게요, 여러분.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혈압은 혈액의 압력인데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혈액의 압력이 지금 센 걸 갖다가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물을 확 틀었을 때 이렇게 그게 호수가 막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혈액의 양이 증가하면 고혈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있을 때 혈액이 쫄쫄쫄쫄 흐르는 게 정상 혈압이고 만약에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공간은 한정적인데 양이 많아져서 물을 갑자기 확 튼 것처럼 이게 막 이렇게 막 가는 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고혈압이 굉장히 무서운 게 여러분 지금 혈액이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24시간 365일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날 이렇게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출혈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뇌졸중 중풍 뭐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거라서 고혈압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혈압이 특히 위험한 게 뭐냐면 무증상이거든요, 거의. 증상은 없는데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서 이게 뇌졸중 중풍, 뇌졸중을 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질환이라서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혈압은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혈압이 120에 80을 우리 정상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최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갖다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최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갖다가 이완기 혈압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다른 거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게 이렇게 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우심방이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가 우심실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좌심방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좌심실이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장은 이렇게 반으로 뚝 나눠서 여기 우측은 CO2 노폐물이 많은 뭐냐면 정맥혈이에요. 다음에 여기는 산소, 신선한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거든요. 그래서 이 좌측은 산소가 풍부한 동맥이 흐르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쪽은 산소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심실이 수축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온몸에 전신에 혈액 공급을 해줘요. 혈액 공급을 해주면서 이게 어떤 혈액이냐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해주고 이 혈액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심실이 수축하면서 우리 손끝, 발끝까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럼 자심실이
수축하면서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혈액을 공급하려면 굉장히 센 압력으로 수축을 해야지만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혈액 공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심실이 이 수축하는 이 압력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최고혈압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자심실이 수축했을 때의 압력이니까 이거를 수축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심실이 수축해서 전신에 혈액 공급을 했고 전신은 그 혈액을 받아서 일을 했잖아요. 각자의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신이 이 산소를 공급받아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그럼 산소가 많은 혈액에서 무슨 혈액으로 바뀌는 거냐면 노폐물이 많은 혈액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전신이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노폐물이 많은 혈액은 노폐물이 많이 있는 이렇게 우심방으로 이렇게 혈액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정맥기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심장보다 높여줘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정맥귀환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일을 한 노폐물이 많은 혈액이 지금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들이차는 거예요. 그럼 들이차면서 우심방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완하게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완기압이라고 하고, 이거는 지금 혈압이 높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짜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러운 혈액이 이렇게 우심실로 와서 얘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폐로 가게 되고, 거든요. 근데 폐에는 코를 통해서 들어온 신선한 산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이 산소가 많은 혈액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 산소가 많은 혈액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심장이 순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혈압이라고 하는 건 혈액의 압력인데 최고 혈압이라고 하는 건 자심실이 수축했을 때의 압력이기 때문에 수축기압이라고 하고, 심장이 피를 짜낼 때의 압력이죠. 자심실이 수축해서 짜내가지고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거고요. 최저 혈압은 위안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늘어나면서 피를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신을 도는 이 노폐물이 많은 혈액이 우심방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더러운 혈액을 이렇게 담는, 이걸 갖다가 이완기압 최저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혈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혈압은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요. 하루에도 수시로 혈압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내가 음식을 섭취했는지, 음주를 했는지, 내가 통증이 있는지 측정을 아침에 하는지, 오후에 하는지, 저녁에 하는지, 아니면 내가 누워서 혈압을 측정하는지, 앉아서 측정을 하는지, 서서 측정하는지, 이 몸의 자세에 따라서, 다음에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심해서 긴장이 된 상태인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상태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시로 변하는 게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 이하가 가장 이상적인 혈압이고요. 다음에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40에 90 이상을 우리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혈압,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최고혈압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최저혈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혈압이 140, 최저혈압이 90, 140에 90 이상인 건 고혈압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고혈압은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건 원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 드릴게요. 그래서 혈압은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시로 변화하고, 그리고 혈압은 뭐냐면 정상적인 혈압은 120에서 80 정도이고 이하이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140에 90 이상이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고혈압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혈압의 원인은 뭐가 있냐면 1차성 고혈압이 있고요. 2차성 고혈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얘는 뭐냐면 원인 불명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뭐 때문에 고혈압이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게 1차적인 거잖아요. 이게 1차적인 거잖아요. 1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본자를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왜 고혈압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꼬집을 수 없어요. 비만 때문에 생겼는지 음식 때문에 생겼는지 가족력 때문에 생겼는지 정확하게 뭐를 딱 꼬집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1차성 고혈압일 거고요. 대부분의 고혈압은 거의 내가 왜 고혈압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90에서 95%의 고혈압은 정확하게 찝을 수 없고 비만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섞여서 된 이 1차성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질환이 생겼었어요. 그럼 이 질환의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고혈압이 생긴 걸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원인이 명확하죠. 당뇨가 생겼는데 당뇨 때문에 2차적으로 고혈압이 생긴 거예요. 그럼 당뇨를 치료하면 고혈압도 내려가겠죠. 그런데 얘는 이 2차성 고혈압은 당뇨로 인해서 속발돼서 나와서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한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차성 고혈압은 거의 원인 불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다 고혈압의 원인이라서 특별하게 어떤 거 원인을 딱 찝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합쳐진 게 1차성 고혈압인데 전체 고혈압의 90에서 95%고 얘가 1차적인 거라서 근본 본자를 써가지고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다른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한 거. 그래서 다른 질환의 그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한 거고 이거는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전체 고혈압의 5 내지 10%가 이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혈압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혈압의 증상은 거의 무증상이에요, 여러분. 거의 무증상이라서 우리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무증상인데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혈압이 높으면 이게 뇌혈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뇌혈관이 거의 초기에는 무증상이라다가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혈액의 압력이 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혈액이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흐르는 거잖아요. 24시간 막 365일 막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혈관이 이렇게 터지면서 뇌출혈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뇌졸중이 나타나고 사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뇌졸중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혈액의 압력이 계속 높기 때문에 뒷목이 막 뻐근하게 아프고 두통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그다음에 혈액의 압력이 높으면 안압까지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흐리게 보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요. 다음에 고혈압은 혈액의 압력이 높아가지고 다른 부위의 손상 같은 거 일으키고 혈액 공급이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이명이나 팔다린 저림 같은 것도 나타나고 심장의 문제잖아요. 지금 혈액의 압력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의 문제, 나중에는 신장의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게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혈압은 혈액의 압력이 높은 게 고혈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압력이 높아서 코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치료 및 예방에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압약 있잖아요. 혈압약은 내가 혈압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돼요. 꾸준히 복용하고 내가 아침에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낮아요. 그러면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용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도 혈압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 내 맘대로 혈압약을 중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해야 되는 거고요.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의사랑 상의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알코올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우리 흡연도 혈압을 상승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주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혈압을 규칙적으로 당연히 측정해야겠죠. 다음에 비만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혈압은. 그렇기 때문에 저지방식이 저염식이 하고요. 스트레스에 쌓이면 우리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고요. 다음에 심장에 무리가 되지 않는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만이 고혈압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중 유지하고 체중
체중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복부 비만은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복부 비만 관리해줘야 되는 거고요. 역시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흡연하면 안 되고 음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이 원인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하고, 체중 관리 위해서 짠 음식 덜 먹고, 다음에 저지방 음식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적절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절주해주고 금연해주는 게 고혈압의 그런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고혈압은 아침엔 내가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낮다 하더라도 고혈압 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되고요. 다음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혈압은 무증상이라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고혈압 약을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기는 하는데요.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합병증이 생기는 것보다는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되는 거고, 혈압이 조절된다고 내가 약을 안 먹는 게 아니라 혈압이 조절된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기도 하니까 혈압이 의사의 처방이 있는 한 계속 약을 먹어야지 내 맘대로 약을 끊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고혈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동맥이 경화되는 거예요. 경은 단단한 경이거든요. 그럼 동맥이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는 걸 우리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동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얘가 혈관인데 이게 동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동맥이라는 혈관이에요. 그러면 여기 혈액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고지혈증이거나 당뇨거나 막 이래가지고 음식을 굉장히 고지반식을 먹는다거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찌꺼기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고지혈증 같은 거 막 이렇게 쌓이는 거죠. 여기에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동맥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맥이 딱딱해지고요. 여러분 혈관에 혈액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요. 혈관에 혈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혈액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럼 동맥이 딱딱해지면 동맥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면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요.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냐면 여기 이 부위에 지금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될 거예요. 그럼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산소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영양소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위,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이 부위는 혈액이 부족할 거고요. 다음에 산소가 부족할 때고요. 그러니까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 부위의 기능이 떨어질 테고요.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타날 거냐면 기능 장애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원인은 지방이 너무 많아져서 고지혈증 같은 거, 다음에 콜레스테롤 섭취를 많이 했다던가 가족력이 있다던가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트레스, 비만, 스트레스 영향 미치고요. 비만, 왜냐하면 고지혈증이 바로 지방이 많이 먹은 거잖아요. 다음에 흡연, 과음, 다음에 폐경이 되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거든요.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거든요. 그럼 적게 먹어도 살이 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비만하고 상관이 있고, 비만이니까 운동 부족,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이런 증상인 거죠. 다음에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동맥경화증 같은 게 혈액이 잘 흐르지 않고 막 이러니까 터져버리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릴 수 있고요. 다음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면증, 다음에 뇌졸중 증상 같은 거 나타나서 이런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동맥경화라고 하는 건 지금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에 통증이 나타나고 이런 저림 증상 같은 거 나타날 수 있고, 다음에 심장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증상 나타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에도 여러 가지 증상, 그러니까 이게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부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이게 바로 다 비만, 고지혈증 막 이런 거랑 상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뭐냐면 고혈압,
관리해야 되고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끈적끈적한 혈액이 지금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당뇨병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비만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해야 되는 거고 역시 비만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심부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부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부전이라고 하는 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부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심부전은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 심부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심실이 수축해가지고 우리 온몸의 전신에 무슨 공급을 하는 거냐면 혈액 공급을 해주고 이 혈액 공급을 해서 산소 공급을 해서 이 전신이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심실이 수축해서 우리 온몸의 전신에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얘가 기능을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자심실이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전신에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심부전이라고 하고요. 심부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신에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신의 기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심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관상동맥이에요, 여러분. 얘가 바로 관상동맥이거든요. 그럼 이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고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게 관상동맥이거든요. 그럼 이 관상동맥 경화증 같은 게 생기면 동맥이잖아요. 아까 동맥경화증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상동맥도 고지혈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관상동맥경화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고혈압 같은 거, 심장병 같은 게 생기면 지금 심장의 기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전신에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앉은 자세로 호흡하려고 해요.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나니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신에 혈액 공급 제대로 안 되고 산소 공급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호흡곤란 증상 나타나고 호흡곤란일 때 제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반자이 자세를 취하면 이렇게 횡격막이 제대로 내려가서 호흡하기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앉은 자세로 호흡하려고 하고요.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식욕도 상실하고 뇌 혈액 공급 안 되니까 의식혼동 나타나고 다음에 호흡곤란 나타나기 때문에 기침 같은 거 하게 되는 거고 산소랑 영양소 부족하게 돼가지고 전신적인 이런 허약감이나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지금 산소가 부족해요. 우리 몸에 지금 산소가 부족해요. 그럼 이 산소 부족에 맞춰가지고 내가 휴식을 취해주면 산소를 소비하지 않잖아요. 산소가 부족한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산소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럴 땐 괜찮거든요. 근데 산소가 부족한데 내가 움직임이 많아지잖아요. 움직임이 많아지면 움직일 때 뭐가 소모가 되냐면 산소가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부족한 산소인데 산소를 소비해버리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흉통이라거나 호흡곤란 증상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산소 공급이 안 되는데 이런 걷기, 계단 오르기 막 이런 심한 운동을 해요. 그러면 지금 산소가 부족해져가지고 심한 호흡곤란 증상 나타나는 거고요. 다음에 자심실이 지금 이렇게 수축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자심실이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혈액 공급을 못하니까 뿜어내는 심박출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자심실이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혈액이 부족하게 되죠. 우리 몸이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적은 혈액을 중요한 데로 보내요. 그러니까 뇌로 보내고 심장으로 보내게 되고 중요한 기관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장은 자기한테는 혈액이 잘 안 와요. 그죠? 왜냐하면 혈액 부족으로 뇌나 심장 같은 데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신장은 혈액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그걸 갖다가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보유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신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분과 염분 배출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보유하려고 하지 내가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내보내지 않으니까 지금 보내지 않으니까 내 몸이 퉁퉁 붓는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부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을 치료하는 약물 투여하고요.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동맥경화증 같은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게 비만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심장질환은 거의 다 비만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분이나 수분이나 고지방, 콜레스테롤 제한하고요. 다음에 비만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요. 다음에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호흡곤란 같은 증상 나타나서 호흡기 질환 나타나기 때문에 독감이나 폐렴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독감 예방 접종하고 폐렴구균 예방 접종해주고요. 역시 금연해주고요. 그죠? 다음에 부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일 체중 측정해서 부종이 어느 정도인지 부종 정도 확인하고 고혈압이 원인이었잖아요. 고지혈증이 원인이었잖아요. 얘 치료하고 다음에 스트레스도 원인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조절하는 게 하나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빈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의 부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혈액을 짜면 이런 데다 담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가루가 가라앉게 됐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혈구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주스병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밑에는 가라앉고 위에는 물 뜨죠. 그런 거랑 똑같이 여기에는 이렇게 액체가 뜨게 돼요. 그럼 이 액체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혈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혈구에는 뭐가 있냐면 적혈구도 있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백혈구도 있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백혈구예요. 백혈구도 있고요. 뭐도 있냐면 혈소판도 있어요. 이 혈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는데요.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을 해주고요. 백혈구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감염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얘가 뭐를 하는 거냐면 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해가지고 감염을 예방해주고요.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중에서 적혈구가 부족한 게 바로 빈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왜 적혈구냐면 빨간색을 띠는 거기 때문에 적혈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빨간색이라는 색소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을 띠는 혈액의 색소를 혈색소라고 하거든요. 적혈구는 빨간색을 떼어서 적혈구고 빨간색을 띠는 이유는 혈액의 색소가 빨간색의 색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혈구 안에 혈색소가 있는 거고 이 혈색소의 이름이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적혈구가 부족하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말이랑 헤모글로빈이 부족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헤모글로빈이 빨간색을 띠는 혈색소니까 적혈구가 부족해지면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지고 적혈구가 산소 공급을 하는데 얘가 부족하니까 무슨 공급을 못할까요? 산소 공급을 못해요. 적혈구가 부족하면 산소 공급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빈혈이라고 하는 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빈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은 보세요. 지금 내 몸에서 막 출혈이 되고 있어요. 그럼 혈액이 막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혈액이 빠져나가면 적혈구도 빠져나갈 거죠. 그럼 이 출혈이 되면 뭐가 빠져나갈까요? 우리 몸에 적혈구가 막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적혈구가 부족하게 될 테고. 그러면 적혈구가 부족하면 산소 공급 못할 테고요. 다음에 철분의 섭취가 부족한 건 왜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잖아요. 그런데 철분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원료예요. 철분이 헤모글로빈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은 못 만들겠죠.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지고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건 산소 공급, 이게 적혈구가 부족한 거잖아요. 보세요.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원료예요.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지고요.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부족해지고요. 적혈구가 부족해지면 산소 공급 못해서 빈혈이 되는 거죠. 다음에 철분을 내가 많이 먹었는데 철분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이게 뭐냐면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C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비타민 C를 안 먹어서 비타민 C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철분을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C가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철분이 흡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빈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혈일 때는 철분의 섭취도 잘해야 되고 비타민 C의 섭취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상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증상은 안 보고 갈 건데요. 제가 아까 빈혈이라고 하는 건 적혈구가 부족한 거고 그래서 무슨 공급이 안 된다 그랬냐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중추신경계에 산소 부족이 나타나면 중추신경 증상 나타나는 거고 피부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피부 증상 나타나고 다음에 심혈관계에 지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심혈관계 증상이 나타나고 소화기계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지금 소화기계 증상 나타나는 거고 비뇨기계에 지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치료 및 예방인데요. 아까 보세요 여러분. 적혈구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냐면 빨간색을 띠는 혈색소가 들어있다 그랬고 이 혈색소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원료가 철분이라 그랬죠. 철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철분을 많이 섭취하면 헤모글로빈이 충분히 만들어질 테고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많을 테고 그러면 적혈구도 충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철분제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철분이 많이 든 음식을 먹거나 음식이 안 된다면 철분제를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철분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도 흡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한 뭐를 먹어야 되는 거냐면 비타민 C도 함께 먹고요. 식사할 때 철분 섭취 많이 하고 다음에 출혈을 하면 적혈구가 빠져나가서 산소 부족이 되기 때문에 출혈일 때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으면 이 출혈을 교정하기 위해서 의사와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혈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보면 뭐가 되냐면 빈혈 예방에서 지금 적혈구 이게 철분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그러면 굴이라던가 달걀 노른자라던가 붉은 살코기라던가 콩류라던가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철분의 섭취가 많아서 이런 거를 먹으면 빈혈이 예방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요. 여러분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질환으로 넘어갈 텐데요. 근골격계 질환에서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퇴행성 관절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얘는 골관절염이에요. 골관절염이라고 부르거든요. 골관절염이라고 부르는데 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냐면 60세 이상의 여성 있잖아요. 60세 이상의 여성은 2명 중에 1명은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50% 이상에서 이게 발생을 해요. 2명 중에 1명이니까. 그러면 60세 이상의 여성한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나이 들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원래는 골관절염이거든요. 그럼 얘가 왜 생기는 거냐면 제가 이렇게 무릎을 그려드릴 거예요. 무릎. 얘 무릎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가 무릎이에요. 무릎. 그러면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뼈예요, 여러분. 얘가 단단한 뼈예요. 뼈. 이것도 뼈예요. 이게 뼈예요. 뼈인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연골이 있어요. 연골. 부드러운 뼈인 이렇게 연골이 있다고 이게 연골이거든요. 연골.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이게 무릎을 갖다 움직일 때마다 이 연골이 이 뼈를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연골이 닳아서 많이 사용해서 닳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골이 없어졌어요. 보세요. 지금 연골이 여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긴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연골이 닳아 없어져가지고 이 뼈랑 닿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 뼈랑 닿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뼈랑 뼈가 닿아가지고 막 이게 통증을 유발하는
유발하는 걸 골과 골이 닿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골관절염이라고 하고 나이 든 여성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닳아서 없어져가지고 골과 골이 닿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골과 골이 닿아서 생기는 게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 들어서 그래요. 노화 때문에 그리고요. 원래 유전적으로 연골이 약한 사람이라서 연골이 쉽게 닳아질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게 퇴화돼서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거고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연골이 닳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뼈랑 닿아서 아프기 때문에 그 부위에 통증 유발하고요. 통증이 유발되니까 잘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장애 나타나고요. 그리고 거기가 계속 붓고 막 아프고 하면서 그 관절의 변형까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치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요. 일단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 소염제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약물 치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물 치료하고요. 다음에 만성 관절염 같은 경우 우리 배웠잖아요. 근골격계가 막 손목이 뼈다던가 그러면 냉찜질 적용한다 그랬고 만성 관절염에선 주로 온찜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찜질을 한다던가 냉요법을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온찜질하고 마사지, 물리치료하고요. 다음에 관절 운동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너무 심하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거고 다음에 무릎이 주로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고 하면 이게 계속 체중 압박을 받아서 거기가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중을 줄여주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무릎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게 움직일 때마다 골과 골이 닿아가지고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운동을 하는데 내 체중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수영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수영은 물속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내 체중을 느끼지 않게끔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체중을 줄여서 무릎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움직이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체중을 느끼지 않게 하는 수영이라던가 체조, 이런 체조 같은 운동을 해서 내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는 운동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